자, 여러분들 CFP 세금 설계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FP 목차를 보죠. 세금 설계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 자, 우리 1장 세금 설계 총론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개인 재무 설계이다 보니까 개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소득세라는 거 나와 있고요. 2장은 여러분들. 소득세는 뭐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가서 보니까 종합소득공제라든지 종합소득세액,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챕터가 2장이고요. 다음 우리 3장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분이 나오죠. 물론 저 법인도 법인세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4장. 자, 우리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금융자산 관련 세금은 여러분들 2022년도까지는 이 책이 유효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우리 분류과세에 되는 소득이 현행 2022년도까지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이다라는 부분이 신설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뒤쪽이에요. 우리가 증권거래세라든지 주식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기준으로 강의는 하지만은 우리 강의 중에 내년도 2023년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는 등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개편된다라는 부분들 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에 여러분들 제5장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취득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 뭐 상속 증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 교재가 여러분들 우리 집필됐던 시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현 시점하고는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우리가 시행령으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되는 부분들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중과세하지 않겠다. 자, 이런 것들을 시행령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 이 책이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미묘한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바뀐 부분들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골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 문제 다수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6페이지 제6장 노후복지와 관련된 세금으로 여러분들 노후에 그쵸?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든지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그리고 이제 보험을 통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보험금,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타 과목 그렇죠? 뭐 은퇴 설계라든지 보험 설계 쪽에 세제 파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에는 좀 수월해요. 그래서 6장은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앞쪽 2장, 3장, 4장, 5장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금 설계라는 과목은 특성은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다 아니면 이해 과목이다. 여러분들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 설계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가 암기라는 부분이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세금 부분이 왜 세금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그 취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다라고 하면은 즉 이해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암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통한 암기인 거지 무조건 암기를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가 특히 세법전을 암기한다는 게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결부되어 있고, 그죠? 공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루 이틀은 기억력이 되겠지만 오랫동안 남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A 때 세금 설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에 세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시면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큰 골격을 잡는 거를 중심으로 학습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CFP 세금 설계는 조금 더 한층 좀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뭐 새로운 게 나오고 엄청 없었던 규정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하에서 여러분들 암기할 부분들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뭐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우리 CFP 시험에서 여러분들 지식형과 사례형이 있죠. 근데 이 세금 설계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지식형인 듯 사례형인 듯 다 중복돼요. 많은 부분들이. 그죠? 자, 그래서 뭐 사례 문제 풀 때 단일 사례에는 단순 계산이 많이 있지만은 뭐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를 풀게 되면은 개인 가족의 뭐 재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거를 사례화하는 거잖아요. 이 사례화하는 과정이 세금 파트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가미되면서 사례화가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식형 문제 풀는데 이 종합사례 문제에 들어오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세금 설계와 상속 설계 이 두 가지 과목은 집중적으로 많이 겹친다. 따라서 세금 상속 설계는 여러분들 지식 공부가 바로 사례 공부이고 사례 공부가 바로 지식 공부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나가죠. 제1장에서 여러분들 제1절 세금 설계 프로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자, 1번 세금 설계의 의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지만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장부를 쓸 때는 기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가요? 재무설계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세무사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이 세무와 관련된 대리 그리고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세무사법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재무설계사가 세금을 뭐 이 책 두께가 여러분들 상당히 얇아요. 세금 치면은 그죠? 세금으로 보게 되면 이 책의 두께가 너무나 얇습니다. 세금 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책에 제가 과장된 표현이지만 100권 정도는 보셔야지 세금에 대해서 실무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고 그제서야 정확한 상담이 될 거예요. 그러려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거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험, 그런 자격이 없으신 재무설계사가 세무 대리를 해주겠다, 자문을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따라서 세금 조금 알았다라고 해서 재무설계에 그죠? 재무설계 과정에서 세금 상담이라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른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세금 설계를 자문이라든지 대행 업무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재무설계사가 세금 설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투자 설계라든지 뭐 부동산 은퇴 설계,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타 재무 설계 각각의 파트들을 우리는 고객하고 우리가 재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수익률 그러려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현금 흐름 과정, 수익률 추정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지. 그거를 넘어선 활용은 세무사법 위반이다라는 거. 책임항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적인 우리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 속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세금설계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거래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순현금 흐름 및 세후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런 추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도구로 세금을 이용한다, 우리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을 정확하게 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가번 세금 설계 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4줄 지나서 다음 단락이에요. 5번째 줄. 재무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금 설계에 대한 우리가 상당 부분 지식이 요구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행 관련 법령상 업무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재무설계사가 세금 설계를 전문적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그것들은 세무사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금 설계와 관련하여 재무설계사는 세금 설계안 수립이나 실행 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반 세무적인 요소인 과세 대상 여부라든지 비과세 요건, 과세 체계, 그리고 세율,
계획공제, 뭐 이런 납부 시기, 뭐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전문가인 우리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등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바로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우리 역량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4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세무자문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대리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FP는 이렇게 세무대리, 자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무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든지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활용한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라는 얘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밑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 세 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경감 행위는 절세와 조세 회피, 탈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요건 구분 정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절세라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우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절세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이 금융자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비과세 금융상품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되게 해서 2천만 원을 줄이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건 절세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정 금융자산을 가지고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일정 금액을 빼서 이거를 뭐 상가용 건물 뭐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임대수익, 차라리 금융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소득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능하죠. 이거 절세예요. 절세.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세다. 합법적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여러분들 우리 조세 회피라는 게 있죠.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법이라고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내가 국가에 해준 거 없지만 국가가 나는 일방적으로 내가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부과를 하죠.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공과금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뺏어가요. 이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러면 공권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권력이 여러분들 강제로 작용하게 되면 공권력 남용이 되겠죠. 자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유, 재산, 그죠? 개인의 민사와 관련된 부분에 공권력이 개입돼서 제한을 가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한들은 법률의 규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과세하겠다라는 규정이 명확해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법조문으로 조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조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법상의 미비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비점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소득세는 여러분들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로 우리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자, 이런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가서 수익이 뭐 10억이 났다. 이 10억에 대해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초과 누진세율로. 그래서 높은 구간에 적용되면 세율이 좀 높겠죠. 자, 그런데 이 개인별이라는 말을 이용해가지고 A라는 사람은 플러스 B랑 같이 공동사업을 한 것처럼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서 A라는 사업자, B라는 사업자 5대5 지분을 하게 되면은 5억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우리는 A라는 남편이 세금을 내는 거고 나머지 5억은 B라는 배우자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 높은 구간은 높은 세율인데 낮아지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누진세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다 A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세법상 미비점이라고 합니다. 미비점을 이용해가지고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윤리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윤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해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규정들을 다, 원론적인 규정들을 다 규정하고, 혹시라도, 돌 이상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인정하지 않겠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당행위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런 규정들이 세법 곳곳의 조문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그런 내용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명확하게 어떤 게 부당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자,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미비점을 이용한 거,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징합니다. 어떻게 추징하느냐? 자, A의 사업한 걸로 다 봐서 세금 내라고 합니다. 부당행위니까 이렇게 5대5로 나누는 거는 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다 내라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대5를. 이런 규정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가산세를 더 추징합니다. 가산세.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세법을 위반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세법이 현실을 모두 100%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당한 거예요. 가산세는 부과되지만은 이 사람을 형사처벌해서 감옥에 보냅니까? 그렇게까지 과하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조세회피. 자, 그런데 조세회피랑 좀 차이점이 나오는 게 뭡니까? 탈세죠. 탈세.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매출이 10억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세무신고할 때 10억으로 신고하지 말고 우리 7억으로 그죠? 신고하자.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거죠. 선의도 아니고 악의. 일부러 고의.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금을 빼돌리는 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런 행위. 자, 이런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발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자, 우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우리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세예요. 탈세. 그래서 조세 회피와 탈세의 차이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6, 7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죠? 자,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문 또는 두 개의 지문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세금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부죠. 우리 재무 설계 프로세스에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이 세금 설계에 접목시키면 된다.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모니터링까지 6단계.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특별하게 우리 세금 설계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체크 정도만 하죠. 자, 우리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과의 관계 정립 넘어서고 자, 가번 2단계 정보 수집이에요. 자, 우리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 즉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면은 계량화하지 못하는 정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첫 번째 제목 위주로 봅니다. 과거 납세 내역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세금 관련된 특성, 현재 또는 미래 세금 부담 관련된 정보, 그리고 4번 고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우린 예를 들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고객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객님이 자산 구성이 있겠죠. 부동산이 얼마가 있다, 금융자산, 주식에 얼마 투자하고 있다, 예적금이 얼마 있다, 보험은 얼마나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은 월급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현황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고객님이 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비과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도 봐야죠. 그렇죠? 부모님 재산이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90세예요. 조만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 건강 상태. 그럼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데 나는 독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상속재산으로 내 재산이 결합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정량적 정보로 파악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정성적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금에 대한 고객의 태도 파악. 자, 어떤 고객님들은요,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면 세금 아주 치를 떠는 고객님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속세 세율이 최고 50%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2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은 일본입니다. 상속세 세율이 최고 세율 55%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은 아니지만은 거의 최고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50%.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애통한데 아버님 재산 중에 50%를 세금으로 뺏어간다.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별로 안 해주면서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게 하는지, 남는 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고객도 있지만은 또 어떤 고객은 어때요? 당연히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그렇죠? 흔쾌히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량적 정보가 아니고 정성적 정보죠. 계량화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세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고객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예 모르는 고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님을 만나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나는 세금 다 알아.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되고 어떻게 납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런 고객님한테, 잘 알고 계신 고객님한테 세금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알파벳 A부터 그죠? 알파벳부터 이렇게 설명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고객은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고객들은 정확한 요점들을 찝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금이 어떤 거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죠? 이런 부분, 이거는 비과세, 비과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한 또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의 생각들, 그리고 고객의 이해 수준, 이런 것들은 바로 정성적 정보에 해당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구상으로 하나 정도 나올만 하네요. 그렇죠? 고객이 세금에 대한 이해 수준 정도는 정량적 정보에 해당된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우리가 3단계 정보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잠재적 기회와 제약 요인을 확인한다. 쭉 넘어갈게요. 자, 2번 정보 분석 평가한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세금설계서 제안서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안서 쓰는 거예요.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설계 우리가 전략을 개발하고 우리 각 방안별의 장단점을 평가한 다음에 어떤 전략이 딱 맞느냐 최적화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 세금과 관련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재무설계사가 세무사 또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자격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안서 쓸 때는 전문가의 그렇죠. 협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가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재무설계사입니다. 자, 다음 우리 15페이지 여러분들 세금 설계 전략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가번 소득세 관련된 세금 설계 전략 해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세금 설계 전략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줍니다. 자, 그 부분을 회사가 따박따박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우리가 관할세무서에 미리미리 납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이 얼마다라는 사실을 세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투명해요, 근로소득자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빼돌리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는 여러분들 종합소득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고요. 세액공제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혜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만나는 고객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상담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 개인사업자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혜택들은 못 받아요. 그래서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은
의외로 다른 요즘 광고에도 나오죠. 노란 우산 공제 이런 것들 우리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또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개인 사업자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처음에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내 돈 가지고만 사업할 수도 있지만 대출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게 되면은 물론 이자 비용이라는 부분이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자 비용이 내가 발생하는 수익보다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죠. 내 돈 투자 대비 내 돈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대출받은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내 돈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개업 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보니까 초기 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 등록. 자,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매출 금액의 10%가 매출 부가가치예요. 여기에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빼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입세액이라는 부가가치세를 차감 공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법하게 인정되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는 들어가는 원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그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여러분들 다 환급을 해줘요. 이런 부분들을 개업 단계부터 충분히 알고 우리 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사업 영위 단계, 운영 단계죠. 운영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세무조사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일정 수익 금액이 넘어서면은 성실신고 사업자로 우리가 등록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운영 단계에서 우리 거쳐야 될 세금 이슈들도 많이 있다. 자, 폐업 단계도 마찬가지죠. 폐업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납부가 종결되고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 이런 것들 이슈 사항들 체크 정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법인. 법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게 법인도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부분들도 법인에는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운영해요? 법인이 알아서 운영이 됩니까? 아니죠. 법인의 사장님이 계시죠. 대표이사. 그래서 우리는 개인 재무설계, 개인 고객을 만났는데 이 개인 고객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여러분들 법인격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을 납부하죠. 그죠? 개인이 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줄일까? 법인세를 줄이려면 여러분들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니까 그 소득을 내가 빼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근로소득, 나의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관심 사항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세금 문제,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점검하고 여러분들 고객들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뒤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자, 4번 금융자산 관련된 세금 설계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융자산 쪽에서는 여러분들 금융권이죠.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권에 투자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들도 저 뒤에 4장 여러분들 금융자산 관련 세금에서 다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뒤쪽에 다 나오고요.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 펀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18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 설계 전략. 부동산은 저 5장에서 나오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그리고 또 취득과 처분 관련돼가지고는 그죠? 매매와 관련돼서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연금보험 관련된 세금 설계 전략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6장에서 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저 뒤에서 다룰 것들을 미리 한번 인트로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 세금 설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거지 특별하게 시험 문제화해서 등장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우리 제2절 보겠습니다. 재무설계와 세금. 자, 우리 재무설계와 세금,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할 세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될 세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 책 속에 있습니다. 책의 목차 뒤쪽에 있는 것들 다 공부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다라는 거죠.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될 개인과 개인 고객에서 맞닥뜨리게 될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는 두루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21페이지예요. 세율구조 및 한계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이다 보니까 소득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 소득세의 세율구조를 보죠. 세율구조. 자, 우리 여러분들 소득세라는 것은 각종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이 소득들 6가지 소득들을 다 합친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합친 소득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자, 소득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우리 소득이라는 표현은 총수익 개념이다. 총수익. 총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익 개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비용은 여러분들 우리 이자소득은 비용이 없어요. 배당소득도 비용이 없는데 다만 귀속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스업이라는 거죠. 귀속법인세라는 것은 뒤쪽에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법인 단계에서 법인이 이익이 났어요. 그럼 법인세가 부과됐겠죠. 그렇죠? 법인세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있어요. 이 남는 금액 가지고 뭐합니까? 주주한테 배당을 하죠. 그죠? 그런 받은 주주들은 배당소득이 돼요. 개인은. 그럼 배당소득이 되니까 이 부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예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법인이 벌은 거 가지고 이 소득을 가지고 법인세도 냈다가 소득세도 냈다가 그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번 과세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냈던 법인세를 다시 더해라. 즉 뭐예요? 새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의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면 자, 법인세까지 더하면 이전에 세금을 안 냈다라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안 냈다라는 가정하에 배당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부분이 법인이에요. 여기에 10이라는 부분이 법인세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90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개인이 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배당.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또 과세하면 여러분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자, 우리 배당을 받았다. 지금 현재. 그죠?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10이라는 금액을 더하자. 그래서 정확한 세전 배당 금액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만 한번 다 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한번 냈으니까 2차적으로 지금 내야 될 금액은 자, 전체 금액에서 이 부분을 차감한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정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중과세 때문에. 이해하시죠? A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로스업 제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A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우리 A 면제, 그쵸? CF면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 취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고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차감 또는 가산을 합니다. 일단 차감하는 것들이 많죠. 비용을 뺍니다. 비용을 빼면은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우리 순이익이 될 거예요. 총수익에서 비용들이 빠졌으니까. 이게 바로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그러니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소득이라는 표현과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소득금액을 다 합치면은 종합소득금액이 나오죠.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바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개인사가 다 다르죠. 부양해줄 가족들도 다 다르고요. 연령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직업들도 다르고 그래서 개인들의 사정들을 반영해서 세법에서는 또 규정합니다. 일정 부분 빼주겠다라는 거죠. 어디서 빼주겠다? 소득에서 빼주겠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공제라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 자, 이런 부분들을 차감을 한 게 바로 이제 과세표준이다라는 거죠. 요 과세표준을 가지고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 그래서 세율은 여러분들 지금 현행 세법상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단계 초과누진세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 안 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례 문제 풀 때. 그죠? 우리 AFK 시험에서는 암기가 설령 안 됐어도, 그죠? 세금 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간혹 가다 나오긴 하지만. 근데 CFP는 여러분들 세금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율은 알아야 돼요. 혹시 난 세율을 암기했는데 시험 문제지에 그 세율표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과세표준 구간별로 혹시 8개 구간을 나눈다는 얘기죠. 과세표준이 1,200만원 구간, 그리고 4,600만원 구간, 그리고 8,800만원 구간, 그리고 1억 5천, 3억 원, 그리고 5억 원, 그리고 10억 원 구간으로 이렇게 8개 구간으로 나눈다. 자, 우리 세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1,200만 원 이하에는 6%가 적용되고요. 다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요 구간이라고 하면은 14%, 15%, 그리고 요 구간은 우리가 24%.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0, 1, 2 그죠? 1단위, 10단위, 20단위, 30단위 막 이렇게 가는 거 같죠? 그리고 뒤에 숫자는 여러분들 6, 5, 4 이렇게 가죠. 그래서 6, 5, 4, 3, 1 예전에 한 7년, 8년 전에 여러분들 세법 예고하면서 요 구간은 여러분들 33%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오래전에 여러분들 한 7, 8년 전에 그때 당시에 세금을 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금 세율은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해서 예고안이 나온 거 혹시 보신 분들도 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고안이 나왔지만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높은 구간이 적용될수록 여러분들 뭐예요? 고소득자잖아요. 오히려 6, 5, 4, 3 줄이지 말고 이제 올리자라는 거예요. 올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면 어떻게 돼요? 4, 3이 되는 게 아니고 4 다시 5가 되겠죠. 그래서 35%입니다. 35%. 자, 요 구간은 46 그러면 너무나 높잖아요. 국가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40%, 50%, 60%, 70% 세금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높은 구간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0대에서 계속 갑니다. 38%, 40%, 42%, 45%. 자, 이렇게 우리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 표준이 1억 원이에요. 자,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산출세액 계산을 해보면 세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초과 누진세율은 자 1,200만 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6%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초과되는 거 보는 거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 요 구간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3,400이죠. 3,400만 원. 3,4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8,8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요 구간은 얼마예요? 4,200만 원이죠. 플러스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예요? 24%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겠죠. 1억 원은. 그죠? 1억 원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1억 원은 어떻게 돼요? 1억 원 8,800만 원 이상 초과되고 1억 원 요 사이에 해당되는 요 금액은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바로 산출세액이 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이거 계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암기가, 요 정도까지만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쉽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풀면서도 짜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계산기를 여러분들 재무 계산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써놓고선 다 계산기로 두들겨 봐요. 그럼 얼마의 수치가 나오겠죠? 다 리셋하고 다시 한번 두들겨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이 또 나오나요? 나오면은 손가락이 정상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자꾸 이상하신 분들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폐단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손가락 터치감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몇 번. 그죠? 10번, 20번, 100번을 두들겨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손가락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그럼 좋은 방법, 간편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죠. 없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아니, 여기 구간을 보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라고 과세표준이. 자, 그럼 2천만 원 여러분들 지금 논리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은 6% 더하기 12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요 사이에 나오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면 돼요. 그러지 말고 자, 요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15%에 해당되는 구간이면 금방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천만 원 곱하기 그냥 15% 하자. 됐나요? 그러면 요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구간.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천만 원, 요 구간에 여러분들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부분이니까 24%에 해당되는 거예요. 곱하기 24% 이렇게 구하자 그냥. 1억 원 뭐예요? 35% 그냥 곱하자.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 자, 요 구간 2천만 원에 대해서 15%를 고려했다는 얘기는 얼마를 고려했냐면은 자, 우리 1,2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 6%인데 그렇죠? 이 1,200만 원짜리도 15%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이 1,200만 원짜리에 대해서 9%를 더 많이 계산한 거예요. 빼면 되죠. 1,200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에 9%를 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두 번째 보죠. 자, 우리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24% 다 더했다는 얘기는 자, 우리 첫 번째 얼만큼 더 많이 한 거냐? 자, 우리 1,200만 원까지는 6%였는데 24%를 한 거예요. 18%를 더 많이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18%가 너무 많이 계산됐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우리 3,400만 원짜리 3,400만 원에 해당되는 요 구간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15%인데 24% 한 거잖아요. 그쵸? 9%를 더 많이 해준 거예요. 플러스 3,400만 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9%를 너무 많이 계산한 거예요. 이 부분을 빼면 될 거잖아요. 너무 어렵죠? 이해는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하나 뜯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자, 이 금액 그리고 요 구간에 해당되는 요 금액. 그러면 다음 요 구간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뭔가 빠지는 금액들이 있겠죠. 이 금액. 여기는 똑같으니까 뭐 빠질 금액은 없고요. 자, 요 금액들을 암기를 해놓는다고 하면 암기. 빠르겠죠, 이제. 빠르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1페이지의 맨 밑에 표 1-2에 나와 있는 누진 공제 방식이에요.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빼겠다라는 거죠. 그 구간별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입니다. 암기. 첫 번째, 요 구간은 없습니다. 공제되는 게 똑같으니까. 자, 요 구간부터 생기겠죠.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108만 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불교, 뭐 종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108번뇌 있죠? 108번뇌. 108번뇌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108만 원. 요 구간은 얼마예요? 522번. 522. 자, 제가 처음 우리 세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특정 동네에 살면서 공부했어요. 특정 동네, 서울 시내에 있는 특정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제, 학원 다닐 때 버스가 522번 버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522, 108번뇌 522. 그렇죠? 522만원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은 얼마예요? 1,490만원. 1,490만원. 자, 네 번째 구간은 얼마예요? 1,940만원. 자, 다음 구간은 얼마예요? 2,540만원. 다음 구간은 얼마예요? 3,540만원. 다음 구간은 얼마예요? 그쵸? 6,540만원. 뭔가의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쵸? 자, 10852 1490.
그죠? 1490도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예전에 우리 슈퍼마켓, 그죠? 동네 가게 옆에 보면은 갤럭시라는 그 비행기 가지고 오락하는 오락기계가 있었어요. 50원. 예전에는 뭐 10원짜리, 50원짜리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한 게임 하는 거, 1942. 뭐 이런 게임이 있었죠. 1942.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는 암기했던 기억이 나요. 1490. 1490만 암기하는 순간, 이건 1940. 뒤집히어 숫자가. 그 다음 여러분들, 2540, 3540, 6540. 뭔가에 똑같은 숫자들이 많죠? 그래서 한 번 암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금 설계의 처음 시작점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례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암기해서 내일 물어보면 몰라요.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순간 되면 저는 실무적으로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책을 봐야지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시험 볼 때까지는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시험 볼 때 당장 외우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 부분 2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자 우리 108, 52, 1490, 1940 그리고 2540, 3540, 6540 이거를 여러분들 이 책을 오리지 마시고요. 조만한 뭐 메모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면지 아니면 A4지 어떤 것도 좋아요. 자 그런 것들에 해서 메모를 쭉 해주세요. 이걸 눈에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요 내용을 우리 교재 있죠. 우리 교재. 자, 우리 겉표지예요. 세금 설계. 아니면 뒷장에 좋습니다. 뒷표지. 뒷표지에 딱 하나 붙여놓으세요. 딱 하나 붙여놓으시고 계속적으로 보세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라고 해도 외워져요. 억지로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무슨 외워야 되는 암기 기법이 있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자주 띄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일 우리 앞페이지 또는 뒷페이지에 이거 붙이기 자 요거예요. 자 다음 우리 한계세율 다음 페이지 가서 한계세율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한계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과세표준이 1억이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소득공제 다 빼서 과세표준이 1억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죠? 지금 현재 구간이 35% 구간에 지금 세율에 적용되시는 분들이죠. 자, 이러신 분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소득이 100만 원 소득 금액이 다른 소득, 일반적인 소득 금액 다 계산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더 생겼어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날까? 자, 6% 늘어날까? 15% 늘어날까? 24%까? 35%까? 아니면은 이거의 평균일까? 아니면 35%, 38% 어딜까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세금은 얼마 증가하느냐?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죠. 한계. 자, 한계 세율이 바로 35%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35만 원 세금이 증가합니다. 자, 그 말은 과세 표준이 1억이 아니고 1억 100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1억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쪽에 적용되지가 않죠. 여기에 요 구간 내에 적용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계 세율인 거고 자 여기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 소득 감소하는 걸로 볼까요? 잘만 했다라고 하면은 또는 컨설팅을 잘 받아가지고 1억 원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1억 원에서 1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줄였네요. 100만 원 줄여서. 그러면은 소득 금액을 100만 원 줄이는 순간 이 사람 세금은 얼마나 줄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1억에서 100만 원 줄이니까 8,800만 원은 넘지만은 요 구간에 있죠? 요 구간에 있는 세금이다 보니까 35%예요. 35%. 즉 100만 원 줄였는데 소득 금액을 100만 원 줄였는데 절세했는데 세금 효과는 35만 원의 그죠? 절세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나는 과세 표준이 1억인데 100만 원 가지고 생색을 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만 원 소득 금액 줄인 게 여러분들 세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35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놓여 있는 한계세율. 이 사람이 놓여 있는 한계세율이 여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줄이는 거에 대한 세금 효과는 여러분들 45만 원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저소득자는요. 저소득자. 자, 줄여봤자 6%고 늘려봤자 6%고 별 체감적으로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의 15%, 24% 뭐 이런 구간에 있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고객님들에 대한 세금 절세 포인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22페이지 밑으로 오셔가지고 세금 설계의 전략적 요소 비과세를 활용한다. 분리과세제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소득분산 그리고 소득공제 다음 페이지 과세이연제도 그리고 24페이지의 밥원 소득 종류의 전환 뭐 이런 타이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셔도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리는 없습니다. 뒤쪽에 다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내용들이지 지금 앞부분부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뒷부분 설명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상당히 좀 딱딱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가져갈 게 있죠. 뭐 하자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밑에 좀 지웠지만 여러분들 누진 공제 금액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우리 책에다 메모해서 붙이자. 눈에 띄도록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공부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설계 사례 문제 풀 때 있죠. 이거를 계속 보면서 사례 문제를 푸세요. 자꾸 외우고 책 찾아보고 또 외우고 책 보고 이러지 마시고 눈에 계속 띄는데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3절 세금의 신고납부 조세 구제 제도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